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정치 백발명중, 백주환의 백발백중.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 저랑 같이 방송을 진행하던 백지원 대변인이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게 되어서 약간 소개차 오프닝 멘트를 오늘은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나와 있는 백지원 대변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갈까요? 네. 나경원 캠프 1호 청년 참모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탄핵 정국에서 정말 탄핵 반대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 조기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배경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탄핵 인용 결과를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사실 백발백중도 정말 오랜만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계속 취소를 하고 많이 숙고를 하고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님이 출마 선언을 조금 늦게 하신 편이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보다. 근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셨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출마 선언이 있기 전에 이제 도와달라는 연락이 오셨어서 제가 돕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뭐 다른 캠프라거나 이렇게 지금 많이 꾸려져 있었잖아요. 뭐 12월부터 꾸려놓았던 캠프도 있었고, 예. 1월부터 꾸린 캠프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를 돕기로 선택을 한 이유는 지금 4개월 동안 정말 우리 치열하게 투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최전선에서 몸이 상해 가면서 사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었는데 그동안 드러났던 그런 반국가 세력들의 만행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이 사실 완전히 썩어 있었던 거잖아요. 뭐 행정부도 썩었고 입법부, 사법부 정말 이제 얘기하기 입이 아플 지경인데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그 기성 언론들의 행태라거나 헌법재판소나 선관위의 이런 문제들, 부패한 선관위의 문제들, 그리고 지금 간첩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북한군이 침범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을 했었고 그러면서 간첩 행위를 또 했었던 거죠. 근데 간첩법으로 처벌만 불가능한 거지 불법 드론 촬영을 우리나라 군 기밀 시설이라거나 아니면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해서 촬영을 한 사례들이 있었고 부모가 공안인 고등학생이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 또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사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행 간첩법으로는 이들도 처벌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백발백중을 보신 분들께서 아마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간첩법, 기존의 간첩법은 북한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외국으로 확대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간첩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무슬림 간첩이라거나 하마스 세력이라 이런 테러리스트 간첩들도 처벌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첩법 개정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돕기로 결정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그 건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1호 청년 참모로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하면서 제가 합류하면서 꼭 이것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탄핵 정국에서 102030의 청년들이 자발적인 의견이 모여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성 군사 기초훈련입니다. 기초군사훈련, 여성 기초군사훈련. 지금 우리나라 병역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에 성구분이 없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병역의 의무는 지금 남성만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로 남성에게만 의무가 지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존의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네. 양성 모두 징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이런 말씀드렸던 그런 반국가 세력이라거나 침략 세력들, 약탈자 세력들에 대한 위기감과 공포감이 올라오면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전시 상황이라거나 그런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총을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르지 않느냐. 수류탄이 눈앞에 있어도 던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성별을 구분을 두고 병역의 의무를 지울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들도 다들 하는 것이고요. 뭐 좌파들이 맨날 페미니즘 이야기하지만
의무에 대해서 공유할 생각은 하지 않죠. 국민으로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수우파 여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샤이보수에 숨지 않고 그늘 속에 숨어 있지 않고 직접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여론을 주도한 여성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즉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공약은 여성 기초군사훈련의 도입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후보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마침 또 유정복 시장 또한 우리 당의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유정복 시장 또한 징병제 이야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는 대입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전형들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학생들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성평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순간순간 판단하는 그걸 순간순간 판단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학생 개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전형들이 굉장히 악용된 사례들이 많고 지인의 자녀들 조민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고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하는 것. 지금 수능 100% 전형의 확대 그리고 수능의 연 2회 시행 그중에 이제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수능 100%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께서 출마 선언문에 이미 담아놨고요. 그리고 같은 당의 경선 후보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시 확대와 연이외 수능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맞물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안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고요. 이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능력으로 공부해서 얻은 성적만큼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삼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삼수를 했던 이유가 어땠냐면 그때 갑자기 입학사정관 제도가 생겼어요. 자소서를 쓰고 지원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스펙이라는 걸 뭘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우왕좌왕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등학생 때 갑자기 무슨 해외 유명 논문에 게재가 된 사람이 있다거나 지금 그게 조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걸 가지고 판단 기준 삼았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목고나 자사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시를 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정시분이 너무 좁아서 그것 때문에 그때 제가 수능을 쳤던 시절에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항상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가장 공정한 기회 사다리가 제공되는 겁니다. 할당제 같은 것들 또는 무슨 전형, 약자 배려 전형. 근데 그 약자 배려 전형 알고 보니까 다문화 전형이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편취해서 그 수단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다 중국계가 대부분 그 혜택을 편취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4개월간 분노했던 국민 민심도 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DEI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학하려면 흑인 히스패닉 혼혈이면서 부모가 레즈비언이면서 입양가이지만 나는 트랜스젠더여야 합격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적 순으로 저는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보강할 수 있는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건 제출할 수 있겠지만 수능 100% 전형의 확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추진해 주시기로 이제 출마 선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신뢰를 더 하게 됐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지금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지금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병폐들을 해소하는 것,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만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탄핵 선동, 탄핵 찬성 세력이었던 모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친중 프레임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선동, 허위 선동은 당 내에서 중단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출마 선언에서 말씀하신 공약 내용 중에 관련된
관련된 것이 먼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입법권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추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인 투표권 문제, 그리고 부동산 세력 개입,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중국인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수탈해가고 실업급여를 수탈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행정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이 단기간에 우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체급을 불린다거나 그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히 해오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떠한 거짓도 없이 본인의 진심이고 본인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경원 의원님을 꼭 도와서 우리 당의 후보로, 그리고 대통령의 당선 꼭 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저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돕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후보군들 중에서 여러분들, 저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기사 댓글이나 혹은 유튜브 댓글, 국민들 반응, 커뮤니티 반응, SNS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비토가 많은지, 그리고 지지율은 정작 중도 확장 운운하더니 무당층 중도 확장 부분에서 지지율이 제일 낮은 걸로 나와요. 네, 꼴찌였죠. 왜 그런지 오늘 방송에서 따져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미디어데이가 있었죠. 국민의힘 미디어데이. 네.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어땠나요? 네, 오늘 미디어데이가 사실 저는 조금 이 행사가 우리 후보들을 PR하는데 적절한가라는 의문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 행사 자체가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많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8명의 후보를 이제 앉혀두고 1분씩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출마의 변에 대해서 1분씩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무슨 버튼을 본인들이 클릭을 하게 해가지고 그런 게 조금 혼선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있으셨더라고요. 이제 가령 홍준표 시장께서는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출마의 변은 충분하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해줘야지 이런 걸 가지고 뭐 1분 시간을 재고 이게 맞느냐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께서는 1분에 가장 근접하게 58초 58 딱 맞춰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짧은 58초 안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다음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정말 국제정세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외교적인 리더십을 쌓아왔던 그런 부분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한 어필도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첫 멘트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저지하지 못하고 정말 오랫동안 투쟁해 오셨던 국민들에게 슬픔을 안겨드렸던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후보는 나경원 후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여있는 과반 이상의 국민의 민심을 가장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나경원 후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지금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가 있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또한 나경원 후보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지금 여러 공약 준비해 놓은 공약들이라거나,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문에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하나요? 이것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많이 빨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령 지금 선관위의 부패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는데, 나경원 후보 출마 선언문 내용에 보시면 사전투표는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투표나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민전 의원이 수석대변인으로 합류를 한 상황인데, 저는 수개표나 이런 것들 또한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은 출마 선언문 전문을 한번 영상으로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궁금증들이 전부 해소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진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 귀염 뽀짝 깜찍하지 않습니까? 네. 저게요. 저게 나경원 후보가 그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그 인스타 게시글 올린 이후에 SNS에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짤이 챌린지처럼 밈처럼 돌고 있답니다. 저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정말 귀여운 이런 것 이제 패러디물이라고 할까 이런 밈을 만들어서 예. 이제 지지자분들이 주셨는데 사실 저를 오랫동안 지지해 오셨던 1020, 30 여성 지지자분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을 굉장히 지금 지지를 겹쳐서 하고 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가장 필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여성들이 스스로 귀여운 밈을 만들면서 호응하는 정치인은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1020, 30의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점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시도를 뭔가 당에서 기획을 하거나 뭐 의원실에서 기획을 해도 이런 식의 반응을 끌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인 호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X에서 활발하게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취약한 편인데 트위터에서 이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 여론들이 모여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담론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윤어게인 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귀여운 것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다른 캐릭터들도 있는데 제가 제 눈에 가장 귀여운 캐릭터들을 일단 2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성 언론이 그리고 여의도의 정말 기득권들이 우리에게 세뇌했던 성별 프레임, 지역 프레임, 세대 프레임이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동안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깨진 상황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호응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의 그 드럼통 장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시던데 합성이 아니고 직접 찍은 사진으로 직접 알고 드럼통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네. 이게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의견을 내서 이제 정말 유능한 그러니까 비서실에 정말 유능한 나경원 의원실에 정말 유능한 비서관들이 이렇게 함께 해서 그걸 또 직접 그 드럼통 그 무거운 것을 마련을 하셔서 연출했던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은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사진을 올렸을 뿐입니다. 맞아요. 그런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팻말만 들고 본인 사진을 찍어서 본인 계정에 올렸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 언급도 없었는데 이재명의 이자도 민주당의 민자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김동아 의원 그리고 전용기 의원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드럼통 비하, 드럼통 정치 비하, 드럼통 비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드럼통 비하가 뭐예요? 드럼통 비하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 드럼통 비하가 뭔데요, 대체? 네, 그래서 저는 사물을 비하하는 것이 죄가 되나? 그리고 사물을 비하한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사물을 비하한 것이 고발까지 갈 죄가 된다는 그런 발상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 본인이 본인의 사진을 본인의 계정에 올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왜 민주당의 의원들이 고발을 합니까? 이게 네. 맥락상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 중에 뭐 아수라라는 단어도 있고 검은 돈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드럼통이라는 단어가 사실 고유대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드럼통과 이재명을 동의어로 인지를 해서 이재명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찔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경찰을 사칭했던 민주파출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2월에 카톡 검열한다고 하고 갑자기 민주파출소라고 이상한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드럼통 비하를 비판을 하면서 이제 홍보물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굳이 국민들께 이 드럼통이라는 의미를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 했대요? 네, 그걸 읽어보니까 영화 신세계에서 드럼통 안에 사람을 넣고 살인을 하거나 이런 장면에서 사용되는 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드럼통이 뭔지 몰랐던 분들도 민주당에서 친히 만들어주신 홍보물 덕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의 위험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민주당 때문에 인지를 하게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전용기 의원, 김동완 의원 안타까운 것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사실상 독재자성이 짙은 그런 리더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사물비하죄로 누군가를 고발하는 그런 부끄러운 장면을 본인의 삶에 남겼다는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그래도 그 당에서 젊은 분들이셔서 의미를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역할까지 맡게 되신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사물비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물비하요? 아니 그리고 이러다가 드럼통도 탄핵하겠어요? 예? 탄핵 잘하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자 근데 사실 또 어이없는 게 저는 그 이 드럼통 고발 이전에 네. 저희 세 번째 자막 준비해 주시고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가 네. 그 통진당에 비유하고 막 그런 본인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었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분은 정치가 뭔지 지금 1년이 지나도 아직도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히 어떻게 당에 계신 선배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반국가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어서 해산이 되었던 통진당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모욕인 것이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준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랄하게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뭐 유튜버라거나 지지 세력들이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감히 나경원 의원에게 씌우고 있는데 간첩법 대표 발의한 분이 간첩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분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정말 성립할 수 없는 명제를 가지고 선동하고 마타도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참 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했었지만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내내 저는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건희 여사를 자꾸 경쟁 상대로 보고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거나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지금 본격적인 1차 경선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 찰나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가지고 와서 나경원 의원에게 유독 소위 열폭일까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것이 너무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단어 자체가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통진당이라는 단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통진당과 한동훈을 연장선에 놓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치 드럼통과 이재명이 동의어처럼 국민들이 인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의 정체성은 곧 측근의 정체성이죠. 모든 정치인의 정체성은 측근의 정체성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측근인 김경률, 하문경, 진중권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무한공항을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무한공항을 강행했었던 하나갑 씨의 조카 한지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정체성 그리고 전장현과 긴밀하다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김혜지 의원 비례대표만 2번 했죠. 약자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기득권이고 우리가 소위 강남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 측근에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또 김상욱 같은 사람 우리가 너무 진짜 이름도 올리기가 참 곤란할 지경인데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도 친한계로 분류가 됐고 또 지금 친한계 대표 스피커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박상수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이런 인물들의 똘똘 쌓여있는 후보가 어떻게 감히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켜오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투쟁해왔던 5선 중진의 국회의원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정체성이 반국가 세력과 맞닿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본인의 언행에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 정국이 긴박하게 흘러가던 당시에
갑자기 김어준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누가 죽이려고 했다라거나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김어준이 먼저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왔었고, 그리고 내란을 자백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또 겨냥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된다, 대통령 출당 제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끝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언어들이 또 이재명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또 계엄 해제를 본인이 이끌었다라는 걸로 자꾸 어필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계엄 해제 권한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투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엄 해제 의결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전 당 대표였을 뿐이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회의장에도 들어가면 안 됐는데, 그날 들어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이재명과 악수하고 사진 찍고 장면 연출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계엄 해제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탄핵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나경원 의원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다라는 지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가장 최전선에서 당론 탄핵 찬성하자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감히 그런 식의 네거티브를 다른 후보들에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왜 그렇게 측근 중에 강남 좌파로 분류되는 인물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스스로도 깊이 생각을 좀 해볼 지점이 있고요. 그와 반대돼서 한동훈 전 대표 측근에서 가장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나경원 의원이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두 분이 오랫동안 우리 진영을 지켜오신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탄핵 정국에서 특히 나경원 의원이 모여있는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셨고, 그리고 그 민의의 방향성이 사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본인의 본심과 가치관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진당과 같은 수준, 사실 저는 이건 윤리위에 올라가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저급한 마타도어는 중단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이제 간혹 저에게도 그런 것들을 보냅니다. 굉장히 상스러운 욕설, 여성 비하 욕설 같은 것들도 보내고 있는데, 개인 SNS에? 네, 그런 것들 제가 진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민의가 모이겠습니까? 지금 정치 이제 무관심층 오늘 조사가 또 데일리안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도층에 대해서 가장 소구력 없는 후보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런 지점을 더 이상 이제 커위 사실 같은 것들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계엄 해제 뭐 이런 거에 본인이 앞장섰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내가 계엄했습니까? 내가 투표했습니까? 네. 이거잖아요. 본인이 투표했습니까? 투표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예? 그 말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은데, 자, 이러한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또 논란이 일고 있다 합니다. 문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게 네티즌들로부터 비하 발언이다, 이런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그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한 번 더? 네, 좀 하나 더 꼭 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출마의 변에서 정치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런 단어들 누군가가 분명히 빗김을 해주셨던 뻔한 구호이긴 한데요. 저 누군지 기억나는데. 네, 그런 단어들을 외치던데 본인의 존재 자체가 정치 구태의 상징임을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계라거나 이렇게 추종하는 내각제 추종 세력들은 지금 정말 치열하게 당 내에서 가치를 지켜온 분을 향해서 고름운운을 했었는데요. 김재섭 의원이 그런 소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고름은 사실상 김종인, 김무성 이런 분들, 박지원, 이해찬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김종인 이런 분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저는 시대 교체나 세대 교체를 입에 올릴 만한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체성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한동훈 후보를 생각해서라도 좀 개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안철수 후보 예, 논란에 대해서도. 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출마의변 하시는 거 저 다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전문 다 들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을 했고 끝까지 탄핵에 찬성을 했고 지금도 나는 사실 탄핵 찬성한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 바꾸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나름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 같기는 합니다만 워낙 이제 메시지를 내실 때 발성이나 발화적인 면에 있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경한 메시지를 내라고 누군가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늘 삐끗했다고 여겨진 것이 문과 비하 발언을 했어요. 이제 본인이 이과 출신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억하심정을 갖고 계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를 한 것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정치 외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한 인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이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이공계 공대생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은 개선해야 나가야겠지만 문과라고 엮어서 전부 다 비하를 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이미지에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공계 출신이 모두 안철수 후보 찍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이제 경선 초반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찍 출범한 캠프들조차도 아직까지 메시지가 어수선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가장 마지막에 출마 결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선명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데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데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